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화마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문 대통령을 보자 오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빈소를 돌며 손을 잡고 등을 다독이며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넨 뒤 유족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병원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화재 현장에 들러 사고 수습 상황을 챙겼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었던 문 대통령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전격 제천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창문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사우나가 있던 2층과 3층은 예외입니다. 욕탕 쪽 건물 외관이 창문이 없는 이른바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층 사망자 대부분은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창문이 없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창문이 없다 보니 사고가 나도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에서 유리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처럼 갑작스런 상황엔 마땅히 도구를 찾기도 어렵고 도구가 있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건물의 외관에 이용되는 이런 유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망치로 깨도 사실상 잘 깨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드라이비트 외장재 화재 시험 장면입니다. 3층 건물 높이의 드라이비트 벽을 만든 뒤 아래쪽에 불을 붙였습니다. 5분이 지나자 불길은 벽 상단까지 타고 가듯 치솟으며 무섭게 퍼집니다. 짙은 연기를 뿜으며 불덩이로 변한 벽은 15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6m짜리 건물 벽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드라이비트 외벽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골목엔 상가 건물 여러 채가 모두 드라이비트 외벽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 경제성이 있는 마감 자재이기 때문에 많이 쓰였죠. 한 20년 정도 전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마감 재료를 사용을 한 거죠. 서울 강남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지어 있는 다세대 빌라 외장재가 모두 드라이비트입니다. 딴 단열을 하고 붙일 벽 마감을 하는 것보다 드라이비트로 하면은 반 정도 싸게 먹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공하기가 편리하고. 대부분 건물들은 5층 이하나 높이 22m 미만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 2층 같은 경우는 난연 성능을 확보하는 단열재를 쓰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안고 도심에 널려있는 가연성 외장재에 대한 법 규정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30년 만에 개헌특위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위 연장에 합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시기를 약속하지 않는 특위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발의 시기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발의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개헌 논의가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누구나 배가 고픈데 모든 사람마다 먹고 싶은 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겠다는 필요는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개헌의 내용이 다 달라. 그래서 개헌을 하자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이 지금 그 시한이 다 돼가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원내대표 하고 있는 김동철 의원 있잖아요. 김동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그 당시에도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뭐 상임이나 본회의나 발언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개헌이었어요. 헌법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꼭 개헌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일종의 무조건 깔고 가는 문장 있죠. 머릿말처럼 항상 그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 안에.
그래서 그 국회 안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개헌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100명이 붙으면 100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라리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면 나는 무조건 찬성. 그러니까 다 시끄럽고 밥이나 처먹어 이렇게 돼야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개헌이 국회 발의 개헌이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 시기를 못 박지 말자. 이거 연장하자는 얘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하지 말고 연장하자는 얘기고요. 그게 당 차원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등은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국민들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 7, 80%가 개헌에 찬성을 했고 지난 10월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를 국회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회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그 중간다리? 그렇죠. 뭐냐면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잖아요. 네. 이게 아니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최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과 같은 300명을 갖고 있는 이런 후진적인 국회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정당 명무식 비례대표라든지 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놓으면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국회 선거 시스템도 같이 논의가 되는 거고요. 맞물려서. 저는 차라리 국회의원 정수가 한 700에서 900명 정도 되면 의원 내각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자,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 촛불 민심은 국민의 기본권, 복지, 이쪽을 굉장히 강하게 열망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특성상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를 물를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100% 반대할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내골린데,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선제를 바꾸지는 못할 거고,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국무총리를 어떻게 임명을 할 것이냐, 국회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건가. 그렇죠. 그라는 말이죠. 그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생각과 촛불 시민들의 생각이 얽혀 있는 대통령의 생각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날짜를 뭐 밀고 땡기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미 한참 전부터 뜻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청와대에서도 이미 이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반이 되겠지만 늦어도 5월 이전에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나와줘야 이것이 공고가 되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기한이 되거든요. 지금 이미 국회에서는 합의가 되는 것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정부에서 발의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찬성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헌법 생각만 하면은 이렇게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헌법을 고치기 전에 한번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헌법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헌법도. 이게 김규춘이 장난질을 쳐놓은 그 흔적이 몇 군데 묻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법률이에요. 이 전문부터 마지막에 노동 관련 법률이나 복지에 관련된 법률이나 경제 문제에 관련된 조항들이나 이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안 지켜 그걸. 제가 가장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죠. 노동권에 대한 거. 우리가 노동상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노동상권. 근데 노동상권의 하나인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파업을 하잖아요. 파업을 하고 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 노조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법원이 스스로 헌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의 개정하고 아무 문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조항, 그 악독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조합법에도 있고 노동법에도 있고 그 장애인 관련된 법률이나 여성 관련된 법률, 청소년 관련된 법률 조항마다 따지고 보면은 헌법의 기본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그리고 법률에서 제한하지는 않지만 행정 조치를 통해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헌법을 고친다고 해서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헌법은 당연히 김기춘 같은 쓰레기가 퍼다 놓은 똥덩어리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 너무나 훌륭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훌륭한 그 취지를 나머지 하위 법률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죠.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전체적인 맥락은 훌륭한데 헌법 자체로서 갖고 있는 그 선언적인 의미에 굉장히 치중해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의미냐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지금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들도 나와요. 선언의 의미를 보충해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어떤 선언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뭐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단서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노동 3권이면 노동 3권의 단서 조항을 이런 식으로 달아야 돼요. 인권이면 인권, 노동 3권이면 노동 3권에 이러한 조항을 법률로서 위반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박아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이 그것을 명확하게 위반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지금 국회는 전혀 지금 국민의 기본권, 복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 시스템,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개헌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수님이 얘기한 지켜보자. 그런데 안 됐어. 정말로 여태까지 지금 30년 동안 오면서 87년 이후에 30년 동안 오면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법률안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집시법도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도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한, 똑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개헌을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훌륭한 헌법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모르느냐? 알죠. 다 안단 말이죠. 네. 알면서도 개헌을 주장하는 거는 그만한 명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헌법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법률이에요. 읽어보시면은 금방 알아요. 얼마나 우리하고 가까운 건지. 굉장히 쉬워요. 예, 근데 헌법과 우리 사이를 법률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헌법 내용 자체는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법률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나면, 아, 이게 뭔가 이 부분이 김기춘의 흔적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지난 그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그 100년이 다 되어오는 지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사회 제도가 변하고 문화가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서 헌법에 반영돼야 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간다면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섣불리 지금 그 국회에서 이 꼼수를 쓰는 것처럼 어떤 특정 기관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금도 없는 권리 있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딱 못 박혀 들어간다면 진짜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한 개헌인지 누군가를 위한 개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일단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누가 잡소리를 넣는지, 누가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적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더더욱이 반대를 할 텐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킨 탄핵연대처럼 반개헌 세력에 맞서기 위한 개헌연대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헌특위 활동 중단에 대해서 여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연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또 권리당원 150만 넘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화이팅! 자, 그럼 개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나님 나와주세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들이만큼 정화수 떠놓고 정권 연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권 연장은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빌었더니 정권 연장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권 연장이 안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럼요. 자, 지금 그럼요 하신 분 바로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개할 때까지 목소리 넣지 않는 바로 이분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상의 실소유주라고 말하고 있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홍보팀장 퀴즈맨 서정우님. 예, 퀴즈맨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복소는 누구 겁니까? 서정우 겁니다. 제 겁니다. 뭐 이렇게 누구 겁니까? 꽉 그래야 되지 않나요? 와. 그리고 먼저 미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분이 남겨주시고 한 단어 8글자가 있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다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따가 이야기는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요. 자, 퀴즈 보고 가겠습니다. 퀴즈맨. 네, 이번 주부터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일화를 아주 이야기식으로 아주 짧게씩 전개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이건데요. 다국적 과일회사 돌푸드는 니카라과에 대규모 바나나 농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은 대량 살포되는 제초제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임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스웨덴 영화감독 프레드릭 게르테는 2009년 이를 고발하는 영화 바나나스를 제작하였고 LA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는데 돌푸드의 압력으로 이 영화는 LA 후미진 곳에서 상영되었고 결국 감독은 스웨덴으로 돌아와 몇몇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돌푸드는 이 감독은 물론 그의 동료들을 전부 고소했습니다. 이 건으로 건들면 이렇게 된다 이런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애초에 문제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가 이게 시작도 안 했겠죠. 다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역전되는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운동본부에서 같이 활동하는 전문가 중 한 분인 김종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1만 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에이스화재보험은 2,080원, 라이나 생명보험은 3,140원, 흥국생명은 4,4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과 국고지원금이 있어서 본인이 보험료를 약 10,000원 정도를 낼 경우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거예요? 정답은 3번 16,800원입니다. 정답을 이번 주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50%를 득표하고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의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55%로 득표했지만 95%의 의석을 차지했고 2위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의 득표를 했지만 4.5% 의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표의 가치는 1.72배로 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표는 5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동일한 한 표의 가치가 9배 차이로 벌어진 셈이죠. 이처럼 한국의 광역 지방의회 선거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선거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소선거구 제도, 2번 대선거구 제도, 3번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4번 소인도 제도. 야, 이 문제 출제는 굉장히 영리해요. 예. 그러니까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 예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던진 키워드에 정답을 미리 말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영리해. 천재입니다. 천재인가요? 다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퀴즈 정답을 생각하실 사이에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하승수 변호사님 다시 나오셨고요. 오랜만이시죠? 예, 작년에 나오고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한참 촛불이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권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러이러한 제도로 법이 바뀌고 해야 된다. 선거법도 네네. 바뀌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1년하고 지금 한 1, 2개월 지난 건데요. 네네. 바뀐 게 있습니까? 일단 지난 5월 9일 대선 때 정권도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대선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명확하게 내걸었다는 것도 좀 성과였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제1의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슈가 좀 많이 이슈로는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비례민주주의 연대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550여 개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걸 올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 과제로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그동안 이 이슈가, 이 주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제 국민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 안에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개헌하고 맞물려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선 공약의 어떤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 1년 사이 또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뀐 것들이 있긴 있습니까? 아직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논의만 되고 있고요.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금 개헌도 반대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만약에 이제 개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 소신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만드는 게 이게 대통령의 소신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국회에서는 합의가 안 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내년에 나서시고 하면 그래도 저는 좀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인데. 네, 그렇습니다. 과정은 거치고 있지만 네. 결과물은 없다 이런 거고요. 네, 공약은 됐지만 아직까지 이게 법으로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선 끝나고 지금 한 7개월 지금 돼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위협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네. 심지어는 개헌조차서도 일반 보통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거의 개점 휴업하다시피 네. 장애들끼리 그냥 간담회 정도 하는 정도로 그냥 거치고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특히 국민 참여적 방식 같은 거는 우리가 전혀 기대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선거제도의 개혁 같은 거는 아직은 우선순위 의제로 떠오르질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안 된 게 아니고 지금은 적폐청산 국면이라서 요게 대충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폐청산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거제도가 훨씬 더 우선하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알고는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핵심보에도 알고는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이제는 시작될 상황이 지금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지금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뭐 고위공직자 비수사처도 지금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그냥 국회에만 맡겨놓으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명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좀 이 모든 개혁이 자초될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단에 이제 지금 돌파구가 좀 나오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1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선진화법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그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선진화법을 없애야 된다고. 네. 그때 제가 성견지명을 발의했었죠. 없애긴 냅두시오. 정권이 바뀌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요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사실 다 뻔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치 개혁이라든지 어떤 현 좌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일단 대통령 공약에 이 분야가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공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식적인 민주당 공약집, 거기에는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을 개정해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 그리고 두 번째로 분권과 협치의 개헌, 소위 말해서 야당하고 주고받을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국가 대개조를 약속하는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혁신하는 개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문구가 명기돼 있고요. 만일 국회가 안 한다면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대선 이후에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국회한테 맡겨놨는데 안 하면 국민 참여형으로 마치 지난번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했듯이 국민 참여한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해서 내년 초 2018년 초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건 이거네요. 개헌 관련 공약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네.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꼭 우리 것만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거잖아요. 예, 유도리를 많이 두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개헌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정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을 명기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같은 것들을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희 대표님 말씀대로 그동안 집회 청산에 바빠가지고 다 못하긴 했고 또 아직도 여전히 청산해야 될 집회가 남아있지만은 이제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한이 촉박하니까 움직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정치개혁 특위 활동 시간이 올해 말까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개헌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또는 정치개혁 이런 게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일단 민주당하고 또 국민의당 정도까지는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대원칙에는 지금 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합치면은 150석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게 예전 같으면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20%라고 하더라도 지금 300명 국회의원의 정당 득표율 20% 곱해보면 60석이 나옵니다. 다음번 총선 때 이 지지율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120석 넘지만 4월 총선 때 120석 넘게 가져갔지만 새누리당이 이제 앞으로 이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다음번 총선 때는 자기들이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300 곱하기 20% 하면은 60석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이 선거제도 개혁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거부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방법은 국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이 상태로만 보면 네. 국회에서는 지지부진할 거고 네.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홍준표도 보니까 개헌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네네네. 왜냐하면 같이 연동으로 하게 되면 불리할 게 뻔한 어떤 선거가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우리들도 이제 방송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개헌이라는 게 국회만 가능한 거 아니지 않냐. 예, 대통령이 맞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다. 네네, 근데 그건 사실 좀 최악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하게 되면 국회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가게 됩니까? 사실은 이 선거제도 개혁은 뭐 헌법까지 안 가고 법률로도 바꿀 수 있는데 또 상당수 국가들은 헌법에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제대로. 명시한 나라들이 뭐 핀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 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는 거죠. 헌법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돌파구를 여러 가지로 좀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선거법도 발의할 수 있지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고 헌법 개정하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는데요. 아예 그냥 대통령이 헌법을 발의하고 대통령 발의하는 헌법 안에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예 명시하자라는 게 요즘에 뭐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좀 주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라도 좀 써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승자 독식으로 가는 이 선거제도 자유한국당이 지키려고 하는 선거제도는 다 위헌이 되니까 헌법 위반이 되니까 어차피 고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돌파구 하나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헌 특위잖아요. 예. 국회 지금 개헌 특위가 네. 사실상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졌죠. 네. 원래 이제 연초에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네. 연초에 제출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공약한 사항을 지키려면 대통령께서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공약집에서 말해주셨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의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 비슷한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부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집권하자마자 정부가 이걸 먼저 시작했으면 국회가 삐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국회 보고 하라고 대통령께서 현명하게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전하면서 약속된 시한 안에 결과물을 내놓지를 못한 것은 국회의 잘못이니까. 그렇다고 이 중요한 개헌 이슈를 이대로 국회에 맡겨놓고 까뭉개고 가고, 심지어는 제1야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그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하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를 지금 뒤집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에 잠깐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논의를 정부 주도로 하겠다라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헌법에도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로군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걸 행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시비걸 대상이 안 되고, 더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개헌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고 정치개혁특위도 6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지금 생산적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의 소신대로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에 명시하고, 그리고 뭐 개헌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견 들어서 공약대로 국민 참여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좀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실 때가 됐다. 자, 네. 이 방송 재미를 위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헌이 된다 안 된다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6월에 개헌이 된다 안 된다. 네,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답안지에 없는 건데. 참 재미가 없어요. 된다. 아니, 잠깐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답안지에 된다. 네, 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십니까? 네. 저는 6월은 아니더라도 개헌은 된다. 아, 그런 그것도 답안지에 없는 거라니까. 아, 진짜 그거는 답안지에 없는 거 하면 안 돼. 저보다 더 비겁하신데. 아니, 개헌은 언젠가는 되겠지. 언제가 육공화국으로 갈 거예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저도 뭐 상상을 위해서 한번 된다라고 해본 건데요. 일단 저는 내년 1월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 안 되니까 내가 개헌안 발의하겠다라고 저는 좀 선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부터 한 3월까지 한 2달 정도 집중적인 의견 수렴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대체로 바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기본권이 강화돼야 된다. 뭐 직접 민주주의. 이제는 뭐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도 시킬 수 있고
국민들이 뭐 헌법이나 법률안, 국민 발안제도 직접 국민들이 헌법이나 법률안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들은 다 뭐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공통된 마음이라서 그런 뭐 기본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은 뭐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은 선거제도하고 그 권력구조 문제 정도인데 선거제도는 뭐 대통령께서 늘 비례성이 보장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소신 담으면 되고 그럼 유일한 쟁점은 이 권력구조 하나만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2달 동안 토론해서 저는 3월에 대통령이 발의하고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발의를 하면 그걸 국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부결시키는 건 엄청난 부담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국회 통과 가능성도 잘하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해가지고 87년 이후에 못 바꾸고 있는 헌법도 바꾸고 선거제도도 비례성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서 이제 국회에서는 도저히 안 바꿀 수가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절묘한 한 수를 저는 대통령이 던지지 않으실까? 던지신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아마 하실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네. 또 여론이 네. 또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하면 네. 이게 제2의 촛불에 예, 기대고 그렇습니다. 열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는 그걸 받아 안고 네. 또 시민과 함께 네, 네. 예,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은 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는다. 네.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산더미처럼 들어있어도 절대 안 받는다. 왜? 그걸 받는 순간에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되고 홍준표 이하 모든 지도부가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 안 받는다.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6월은 안 되더라도 못 받더라도 명분은 이미 그 상당히 이제 시민사회와 청와대라든지 개헌파가 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월 이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여론에 끌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그때 가지고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아마 그 전에는 심각한 줄다리기를 할 텐데 누가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느냐 하는 건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지지를 청와대가 주도해가지고 여권 쪽에 유리하도록 간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홍준표로서는 버틸 수밖에 없을 건데요. 저는 버틸 명분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권력 구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아마 꼬투리 잡을 겁니다. 절대로 청와대가 못 받을 만한 그리고 국회가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그 권력 구조 문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이원 집정부제. 예. 이원 집정부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낸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저 이원 집정부제를 제기할 텐데 실제로 지난 몇 개월 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됐을 때 다수 전문가 의견이 이 분권형 제도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명분으로 삼아서 이원 집정부제를 요구하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지금 상당수도 그에 대해서 우호적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내걸 텐데 이걸 이원 집정부제를 받아들이기가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또 시민사회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그 파열구를 지속적으로 아마 끌고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요. 네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헌법을 발의했을 때 그걸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5월에 국회에서 투표에 붙였는데 5월 달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국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시켰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지방선거 때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은 후폭풍을 맞을 거다. 선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개헌안이 내용이 자기들이 거부하기 좀 어려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면 저는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또 보는 편입니다. 보고 그리고 권력구조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도 뭐 지금 대통령 권한을 다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자기 권한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번 밝히셨고 그리고 또 선거제도 개혁만 된다면 뭐 꼭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또 양보할 여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개헌안을 발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발의한다면. 그러면 뭐 저는 그거 거부했다가는 오히려 선거 때 망하는 결과가 자유한국당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이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또 탄핵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탄핵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되겠나 생각했는데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촛불
촛불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이 좋은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그 국민들 기본권도 없고 직접 민주주의도 확대한다는데 그거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진짜 당리 당량만 생각하고 거부한다면 저는 또 민심이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 저는 좀 된다라고 일단 재미를 위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1년 채우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개헌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불리한 걸 감수하면서라도 정치개혁 및 개헌을 해내겠다는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선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그 사이에 총선이 한 번 더 있죠. 2년 더 지나면. 그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한시적으로 4년 중임제를 하는데 한 번 더 출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개헌을 할 수도 있다는 썰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임기 단축이라는 썰을 못 들어봤습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 중에 하나라고 네. 이렇게 전 들었었거든요. 아, 예. 그 원래 대선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선 후에 최근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전혀 관계없다. 개헌을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미 뭐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 5년 임기 보장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을 해서 뭐가 좀 바뀌더라도 그거는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 임기 단축 같은 이야기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감히 꺼낼 수가 없죠, 지금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생각되지만은 저는 개헌은 되는데 유불은 아닐 것이라 예상한 이유가 이제 이번 22일 날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내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능한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 뭐 그게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좋아하는 게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니까 그거를 9월달로 미루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헌이나 그 선거법 개정 관련된 그 국민투표도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9월달 미뤄서 하자 이렇게 똑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저는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예. 무조건 6월달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전 하성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개헌안을 야당도 함부로 그 뿌리칠 명분이 없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서 딱 던져놔 주시면 그러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거는 도저히 얘네들이 안 받더라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건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는 왜?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하고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연내에 이걸 시도하자. 이렇게 저는 이제 결판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 그런 아주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헌 발의는 국회 과반수 그러니까 150석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그 국민투표 부의는 개헌 같은 경우는 3분의 2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200석을 확보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의 120석 좀 못 되게 돼 있는데 거기서 20석 이상의 반발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의 그 매력적인 제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 뭐 그거는 결국 국회에다가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다수당으로 요즘 합당 탈당 뭐 잘하니까 이합집산 해가지고 총리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재수 좋으면 또 장관자리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의 국정에서 소외되고 또 앞으로도 별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는 야당들한테도 희망과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120석 내에서 이탈표를 상당 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대로주고 말로 받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팔 하나 내주더라도 그 상대편의 목을 따는 그런 전략으로 이걸 한번 제안해 볼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복지 하시는 분이 말씀을 이렇게 목을 따세요. 무협지를 많이 읽어가지고. 근데 그 지금까지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권력구조내면에 주로는 권력구조라든지 선거법 관련한 법들 서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보통 국민투표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찬성하냐 안 하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투표를 2번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권력구조는 뭐 대통령 중임제냐 뭐냐를 국민들한테 투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구제는 또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 투표하게 만들어서 권력구조에서 1등한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하나 가져와서
그걸로 나중에 한 1년 정도 법을 만들어 안을 만든 뒤에 국민들에게 국민투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권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단일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찬성이요 반대요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뭐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것도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뭐 그걸 국민투표로 물어보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 현행 헌법상 그 뭐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하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물어보는 건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저번에 신고리 5.16호기 공론화 하듯이 추첨으로 이렇게 시민들 뭐 한 500명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는 거죠. 뭐 선거제도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하고 권력 구조도 한번 토론해서 선택해 보시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국민들은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총리 사이에 권한을 어떻게 분배를 하든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져야 된다. 저는 뭐 그 정도는 한국의 국민들이 대체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 선에서 저는 정리가 될 거다. 국회의원 300명 자기들끼리는 합의를 못해도 국민들 한 300명 모여가지고 토론하면 선거제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합의안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저는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개헌안 발의를 하실 수도 있고 저는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충분히 뭐 국민투표는 아니지만 예, 국민투표에 준하는 어떤 그런 토론이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정리하지 못하는 쟁점들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미 그러니까 그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 예. 설치라고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 맞습니다. 네. 이미 이게 대선 때 공약하신 거거든요. 명분이 있네요. 이거 공약하신 거를 이제 원래 바로 해야 되는데 집권하시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 이유는 국회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국회가 못했고 또 제1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 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는 피하자라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러면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국민 참여형의 공론화 기구를 운영해 보시는 거는 그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건 뭐건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5년 단임제가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느 어떤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같은 거 안 바꾸고 그 헌법 내용에 이제 뭐 인권도 강화하고 지방 뭐 등등의 최근에 필요한 것들을 좀 집어넣고 진짜 중요한 연동형 비례대표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좀 축소된 어떤 걸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포인트 개헌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저는 일단 국민들의 요구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한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최근에 예산 심의만 보시더라도 애들 우유값 다만 한 푼에 아쉬운 사람한테 이미 그 예산안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2달이나 늦춰가지고 460만 명이 거의 한 5천억 가까이인 돈을 못 받게 만드는 이런 식의 정말 정치권으로서는 그 정상적으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을 자기 당의 그 당리당이라고 해서 내리는 이런 국회. 또 우리나라 전체 720만 노인 중에서 49%가 상대 미국에서는 이하인데 그런 노인들한테 이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국밥이라도 한 걸 더 사먹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그런 것을 더 주도 못할 망정 주기로 예정된 것을 뺏어가는 그런 정치인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한계가 이르는 것 같고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촛불 혁명을 했나 이런 식의 이제 불불 끓는 여론이 있는 데다가 두 번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대통령 왜 이런 식의 자괴감은 또 들 것 같아요. 이번에 방중 관련돼서도 정말 말도 아닌 것 같고 발목 잡고 이런 식의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12월 31일까지 딱 기다렸다가 땡 치면 다음 날 그 연도교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참았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바톤을 한번 넘겨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 어떻게든 진전이 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이 관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또 저 광화문에 촛불들 보면서 또 힘도 없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그런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지금 도래한 게 아니냐.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다가 진짜 중요한 개혁은 못하고 시간만 줄줄 끌다가 2020년 4월에 새로 국회의원이 다수당이 될 길 기다려가지고 겨우 1년 바짝 하는 그거밖에는 주어진 게 없거든요. 그럴 바에야 한번 내줄 수 있는 건 좀 내주더라도 던져볼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야죠.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만 들어도 좀 설레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음에 변호사님 나와가지고 설명하셨을 때, 야,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개혁이구나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정도 노력을 하셔야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하승수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좋은 쪽으로 개혁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를 취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쏙 빼내느냐, 아니냐,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조금 이제 일단 미뤄두고요. 정치권 이야기로 한번 가보면 지금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그 통합 논의도 있고 또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재밌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참 정치권 이야기를 전하는 게 너무 재밌는 하루하루인데 사실상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선거제도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를 뭐 그냥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하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데, 왜냐하면 뭐 이 정당이 좀 미래가 있는 정당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성당에 나가는 유권자 집단으로부터는 뭐 아주 그냥 혐오나 이런 어떻게 그런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정치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선거제도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정당 지지는 못 받더라도 지역구, 특히 뭐 대구 경북이나 이런 지역 기반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2020년 총선 때. 그러니까 저런 아주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 같고요. 계속 발목 잡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들이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또 청년들의 표를 받아서 다음번에 선거 때 이기겠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 지분만 지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끝없는 발목 잡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정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제3세력을 표방했으면 사실은 지금 뭐 통합 논의 막 진행하고 있는데 통합 논의보다 더 해야 되는 게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제3정당이 살아남으려면 선거제도가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뭐 이렇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통합 논의만 하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집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런 통합 논의에 좀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결국에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론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현행 선거제도, 이 지역구에서 1등 해야 되는 선거제도 때문에 이 선거제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사실 납득되지 않는 이런 정치 행태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보충을 하자면 그 홍준표는 지금 경남이잖아요. 그리고 주력이 지금 TK 쪽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역구가. 이제 그쪽의 출신들이 워낙 지금 목소리가 크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소선거구 제도라고 하는 기존의 선거 제도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유리하니까요. 그죠? 오히려 더 아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아주 강경 보수 지역 감정이 많이 섞인 발언들을 막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그쪽에서의 당 전체 지지율은 오르지 않더라도 그쪽 지지율은 높여가지고 당선자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약간 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원외라든지 또 원내에 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조건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소선거구로 나가면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되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좀 처지가 다른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 논의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어떤 몸부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들은 기존의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살아남도록 덩치를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보수의 패권자가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위를 일어서게 되면 소선거구제에서 성산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 가게 되면 이건 3일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 있는 상당한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특히 대선거구제를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만히 보면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기형제이고도 파행적인 선거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나쁜 것 중에서도 제일 나쁜 거, 그 족보도 없는 거, 이론에도 없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막 주장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2명이나 3명이나 4명을 뽑으면 자기가 당선될 것 같아요. 1명만 뽑으면 무조건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는 이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성산이 없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소선거구제의 반대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이 있는 것이지 중대선거구제는 우리의 선택지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면 그러면 이들은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네, 연동형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지지 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따져보면 대통령께서 정말 자만해 주시면 좋은 제안만 해주시면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잘 몰아가지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거대한 연합체를 형성만 하기만 한다면 저는 이게 선거제도 고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는 주고 싶습니다. 네. 아까는 안 된다고 하시던. 그건 개헌. 아, 개헌. 개헌이 그렇다라는 거. 네. 개헌은 그 6월 달에 지금 개헌 국민투표를 선거하고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성 반대, 찬성이 1번이고 반대가 2번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으로 다 찍어버릴까봐 지금 홍준표가 겁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지만 이 선거제도를 고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는 이게 또 다른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말씀대로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좀 약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 지지하는 목소리들은 좀 커지고 있고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하고 개헌은 결국 맞물려서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아까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뭐 안 좋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워낙 막가파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그리고 명분상 뭐 이상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라는 권력 구조를 뭐 그대로 해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좀 일종의 성의를 표하고 그쪽의 의견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책임 총리제 정도 그러니까 총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좀 추천권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 정도를 좀 받아들인다면 저는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나쁘지 않고 개헌도 뭐 대통령이 일정한 양보를 좀 해서 한다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저는 좀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완전 동의하는데요. 이제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마치 그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마치 개헌이 포기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저는 그 방금 아까 우리 하 변호사님 또 어떨결에 그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집념을 표시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론은 마치 그때 안 되면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처럼 될까봐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뭐 1차 목표가 6월 13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목표가 그거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선거 전략 때문에 이 사람들 그 아동수당 주는 거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동수당은 뭐 7월 달부터 그리고 기초연금은 그 원래 4월 달부터 그 4월 달, 7월 달 이렇게 각각 주도록 되어 있는 거를 처음부터 9월 이후로 미뤄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명분이 그게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월 달에 하자라고 최대한 설득하고 대통령께서도 설득하시고 또 시민사회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최대한 응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다 좋은데 제발 6월 13일만 피해 주세요. 석 달만 미루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논의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개헌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6월 달 시기에 못 되더라도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6월 13일이라는 건 뭐 저는 홍준표 대표도 공약한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거는 좀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대선 끝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공약 180도로 바꿔가지고 개헌 국민투표 뭐 지방선거 때 하면 자기 당에게 불리하니까 안 한다. 저는 그거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도 6월 13일이라는 목표는 좀 잡고 그렇지만 뭐 교수님 말씀처럼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때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분상으로는 6월 13일은 저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대선 때 모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는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가 아닐까 최대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마치 홍준표가 막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반대하고 이런 느낌. 그런데 말하는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선진해서 명분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만약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개헌 발의권, 법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 권한이죠.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도 국회에서 또 결국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투표 부의권은 또 국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 뭐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홍준표 패싱, 자유한국당 패싱,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유한국당 패싱이라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 끼워서 해서는 도저히 논의가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일단 뭐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하고 개헌안도 좀 합의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패싱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홍준표 패싱입니다. 홍준표 패싱. 홍준표는 빼고 가자. 어차피 홍준표 대표랑은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홍준표 대표를 제외한 그리고 그쪽에 확실하게 서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안 된다고 보고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전에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초점 맞추는 게 좋겠다. 그게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안 되는데 괜히 뭐 벽 보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일종의 공인이라는 사람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아니 뭐 합리적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게 아주 엄혹한 이 정치 현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단순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무조건 50%만 넣으면 거의 90%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다수의 보수적인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 하고 홍준표가 아주 영민하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문재인을 떠들므로써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또 거기 있는 의원들은 당의 위원장을 장악해야지 자기가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공천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하 변호사님은 홍준표를 못 이기겠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완전 장사치로 지금 시정 잡배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명분 그리고 이제 약속 지켜야 된다. 이게 옳다 이제 이런 거를 또 접근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홍준표 대표가요 6월 지방선거 때 함께하는 걸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내걸었던 지난 대선 공약조차도 뒤집으면서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하 변호사님이나 저 같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이유를 달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로 지금 권력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왕적이라서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이원 집정부제 같은 거 아니면 어원 내각제 비슷한 거 뭐 이런 걸 하자라든지 뭐 이렇게 권력 구조가 서로 달라서 의견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그랬거든요. 양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그냥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 이거는. 선거가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게 제일 정직한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진짜 정말 솔직한 거죠. 정말 솔직한 거. 이렇게 하면 자기네 경상도에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결집한다고 이게 홍준표예요. 계속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읽을 때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읽으니까 뭔가 좀 불안감도 생기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박근혜 탄핵 그 시점을 통과하면서 현재 보수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낯을 너무 봐버렸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다 보고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부끄럽게도 그 당을 또 찍습니까? 그리고 해년마다 자유한국당이라면 정말 왜 충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땐 사실 개헌의 주체자인 여당이나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좀 분리시키는 아까 장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명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키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까 이상희 대표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자유한국당 이 보수는 미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이제 홍준표를 좀 분리시키는 저는 뭐 그런 장사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지금은 어쨌든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고 뭐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지식인이 요즘 자기는 의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저는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워낙 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좀 과감하게 나서고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명분과 장사를 잘 이렇게 잘 사용하면은 돌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당장 코앞에 6개월 딱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기에 개헌을 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고 지방선거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지방선거가 아까 이상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대 득표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대구 경북이나 이런 지역은 사실 요즘 야당표가 많이 나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그래서 뭐 한 30% 정도는 야당표가 나오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선거제도대로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면은 시의원, 도의원도 하나도 안 되는 뭐 대구 경북에 경상북도 도의원, 뭐 대구 시의원도 한 명 되면 뭐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바뀌는 게 없다라는 저는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표심 왜곡 현상은 더 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0%대로 90% 의석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은 과거 새누리당 쪽이 뭐 2명 뽑아도 2명 다 가져가기도 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구의원 선거를 하면은 거대 양당이 또 한 자리씩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이 돼가지고 공천 비리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부터 좀 바뀐 걸로 해보자라는 논의는 지금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해보자 이렇게도 좀 제안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아마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게 되면 저는 지방선거 제도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비리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50%만 먹으면 90%를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소선구구제 구도 하에서 이 기초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또 기초의회도 그렇고 광역의회도 그렇고 전부 이제 특정 정당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비리로 쫓겨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 또 당선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막아야지 연방제 형태의 분권형 자치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대통령 의지도 현실성을 띠게 되지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 그대로 두면서 이 분권형 그 자치단체를 만들어버리면 개판이 더 악화되는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장되는 그 30 내지 40%의 그 표들은 누가 챙겨주냐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국민들이고 그 지역 주민들인데 왜 30, 40년, 40년 동안 이 사람들 표는 계속 무시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표도 반영해서 선거에서 결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한번 바꿔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기초의회를 보면은 꼼수가 확실히 들어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양하게 담자라고 했더니 지금 어떤 큰 선거구는 기초의회에서 한 선거구에 4명까지도 뽑는다면서요. 예, 4명까지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희 동네도 2명 뽑거든요. 예. 그러면 확실히 예전에 그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계열에서 한석씩 가져가는 딱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인즉 기초의회나 이런 지방선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여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들은 국회만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도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뭐 10% 받으면 10% 의석 가져가고 20% 받으면 20% 의석 가져가고 그러면 조그만 이 구의회 같은 것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게 가능해지고 생활 정치가 진짜 가능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말씀대로 뭐 공천이 꼭 당선이니까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어떤 지역에서는 어느 당 또는 뭐 서울의 구의원은 한 자리씩 나눠 가지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이 풀뿌리 생활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박정희 씨라고 불리우는 구미 씨. 예. 구미 씨가 최근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더뎌요. 일당 독재가 낳는 폐해가 그런 거. 아마 구미 씨 같은 데는 야당이 비례대표 한두 석 빼고는 거의 없을걸요. 예. 안동시 같은 경우는요, 아예 없습니다. 안동시 의원 중에 야당이 아예 없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니네요. 야당이 아닙니다. 아,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 맞네요.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습관돼가지고 맞습니다. 그 지방정부에서는 맞죠. 지방정부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야당인데 여전히 지금 여당이 됐지만. 왜냐하면 그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집권 세력이니까. 예. 그 옛날에 정당 공천제 폐지가 아주 정치권에 화두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공천 하나 폐지 하나 이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지방자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이미 학계에서 사실 거의 정립이 돼 있는데요. 첫째는 광역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회의원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가지고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1인 2표 방식으로 행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정당 투표에서 그 득표를 따라서 표를 할당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 지역구 의원을 채우는 이런 식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바람직한 거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완전 비례대표제로 하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후보를 내놓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표를 받도록 하는, 주민들의 표를 받도록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의 그 의사가 좀 반영되고 또 기초의원들도 그야말로 좀 너무 이상한 분들이 안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뭐 꼭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기초의원은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도 이제 정당 투표를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걸 도입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자. 그렇게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그 엇박자 안 하든지 아니면 야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혹은 진보적인 혹은 발전적인 어떤 대안을 내놨잖아요. 그럼 그 대안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비판이 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 비판에 대한 우리의 이제 보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여주시에서 기초의원이 뭐 한 8명인가 돼요. 그럼 여주시 11만 인구 중에 기초의원 8명 뽑으면, 그러면 8명은 지금은 전부 다 소선거구제 주로 방식이잖아요. 2명을 주로 뽑도록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비례대표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래도 기초의원을 우리 동네에서 내가 뽑았는데, 내가 이제 그 뽑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정당에서 어차피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당을 믿을 수 있냐. 근데 이런 문제 제기, 특히 두 번째 문제 제기가 강력하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요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비례대표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체 의석을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고, 그 중에 이제 A당이 예를 들어서 정당 지지율대로 10석을 받았으면 지역구 당선자가 만약에 그리고 8명이다. 그러면 모자라는 2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하긴 하는데 전체 해석은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비례대표제라는 건 그냥 10명이면 10명을 다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민들은 이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뭐냐면은 이게 정당 공천을 그럼 제대로 하겠냐. 예를 들면 뭐 A당이 10명 중에 2석을 받았는데 2명을 다 국회의원이 그냥 내려 꽂은 사람이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유럽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한 10명 정도 되는 작은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당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이 낸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사람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후보를 한 4명을 냈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된다. 근데 그 2명이 누가 될 건지도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찍고 사람을 찍어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당 안에서 되는 방법을 있거든요. 그걸 뭐 개방의 명부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유권자들은 당도 찍는 재미가 있지만 사람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재미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의원 중에 내가 지지하는 당 고른 다음에 그 지지하는 당의 후보 명단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이름 옆에 체크표 하면 되는 방식이라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비례대표제를 하는 여러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문을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께 드렸는가 하면, 제가 그동안에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이게 비례성 강화 선거 제도를 이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면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100만 명의 청취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이 선거제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문가이신 하성수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팍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를 하더라도 직접 또 우리가 당사자 후보자를 우리 국민이 또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민의 뜻을 얼마큼 반영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너무 왜곡돼 있다 이런 거니까 국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정당이 분리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라고 맞습니다. 봐요. 그걸 왜곡시켜가는 어떤 세력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시간의 문제로 뭔가 다 설명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선거 제도가 바뀌면 우리 삶의 질은 분명히 더 높아질 거라는 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공약도 걸었던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개혁도 시기가 있잖아요. 항상 그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봐요. 아주 특수한 구조에 놓여져 있고 대통령 본인 자체가 갖는 퀄리티도 높아요. 이럴 때 국민들이 뭔가 막 정치 개혁에 있어 갖고 적폐청산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선이 좀 옮겨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제도를 개혁하는 거. 맞습니다. 네.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죠. 촛불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적폐를 청산하기 시작했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 그의 항구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정치제도의 개혁이고 그렇죠? 네. 정치제도의 개혁의 핵심은 뭐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바로 이겁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고 옵세시브하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 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빨이 몽창 빠져서 그걸 전부 임플란트를 해넣는 그런 정도로 아주 솔직하고 충실하신 분인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촛불혁명의 그 정화로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촛불혁명과 상관없는 놈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하루하루가 바짝바짝 속이 타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보내느니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던져가지고 너희들한테 일부 나눠주겠다. 국회에서 다수파가 그 총리를 추천하면 내가 인준해주고 그 사람한테 장관 임명권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적어도 힘이 있을 때 이때 좀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그게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 경향신문에서 쓴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국회에다가 총리 아예 지명권을 주는 거는 저는 좀 현재 물론 이제 선거제도 개혁하면 국회가 바뀌겠습니다만 저는 뭐 추천권 정도만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뭐 이 총리가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장관 뭐 임명 제청 같은 걸 행사하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회하고 대통령 간에도 협치가 될 거다. 그게 이제 저의 뭐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탄핵권이 있으니까 네네. 대통령은 또 네. 총리 거부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뭐 너무 대통령제냐 의원정부제냐 이렇게 좀 추상적인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많이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총리가 뭐 지금 헌법에 뭐 이 국무위원 제청권이나 이런 걸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사를 잘 못했으니까 그걸 좀 행사할 수 있도록 총리가 국회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좀 총리로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주면 저는 뭐 나머지 문제들은 차차 풀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고 그렇게 되면 또 자기들이 임명한 총리 자기들 중에서 나온 장관이 있으면 적어도 한 정책에 대해서 60 내지 70%의 동의가 있게 되니까 국회가 좀 빨리빨리 굴러가면서 좀 생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같은 분들끼리도 할 말이 이렇게 많은 게 개헌, 뭐 선거구제 개편 이런 거라고 느껴지고요. 다시 한번 뭐 한 1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신 부분도 있고 고지는 저 앞에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안 움직이는 그 답답함을 아마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되겠죠. 역사는 진부하는 것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를 제외하고. 끌고 가지 않으면 역사는 끌려간다. 예, 그렇죠. 예. 자,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